정신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무의식의 문제에 관한 역사.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변화를 심리학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학문 영역은 아마 없을 것이다. 17세기까지 심리학의 역사에서는 주로 시몬에 관한 학설이 기록되었을 뿐 연구의 대상으로 시몬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철학자들은 시몬이 직접적인 여건으로서 추가 경험이나 객관적 경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했다. 그만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매우 이상한 짓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학문성을 요하는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주관적으로 확신하더라도 객관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심리학 분야에서 순수하게 경험적이거나 현상학적인 관점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시몬이 직접적인 여건으로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라는 원래의 단순한 견해가 우리의 생각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비전문가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주체와 연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객체와 관련해서도 그렇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무엇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알거나 또는 더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무조건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암묵적으로 자신과 동일하다는 전제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전제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가 보편 타당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내가 이와 같은 경우를 언급하는 이유는 3세기에 걸쳐 경험주의가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태도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한 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거의 철학적인 견해로부터 현대의 경험적 견해로의 이행이 얼마나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줄 뿐이다. 인간이 오성 또는 이성을 수단으로 하여 어느 정도 스스로의 정신적 한계를 벗어나 초정신적, 합리적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단순한 가정이 존재하는 한에서는 그의 학문적 주장이 곧 정신현상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거의 관점에서는 물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시몬의 표현이 결국에는 어떤 정신 조건의 징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아직도 꺼리고 있다. 이 문제는 분명해 보이지만 상당히 포괄적이고 혁명적인 결과를 갖는다. 따라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가급적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오늘날 니체와 더불어 철학을 심지어 신학조차 심리학의 시녀로 바라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리학자조차도 바로 자신이 말한 것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주관적으로 제약된 고백으로 간주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체들의 유사성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주체들이 매우 무의식적일 때, 다시 말해 그들의 실제적 차이점들을 의식하지 못할 때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적일수록 그 사람은 정신적인 현상의 일반적인 규범을 따른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개성을 의식하면 할수록 다른 주체들과의 차이점이 전면에 드러나고 또한 그는 보편적인 기대에 그만큼 덜 부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의 반응도 예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후자는 개인의 의식이 점점 더 분화되고 확장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의식이 더 확대되면 될수록 의식은 더욱더 많은 차이점을 인식하고 더욱더 집단의 규칙성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의 확장에 비례하여 경험적 의지의 자유는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의식의 개인적 분화가 증대됨에 따라 객관적 타당성은 감소하며 의식의 주관적 견해는 증가한다. 그것이 반드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왜냐하면 어떤 견해가 타당하려면 제기하는 논쟁과는 무관하게 가능한 한 다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실하고 유효한 것은 다수가 믿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화된 의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전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맞는 것이라든지 그 반대의 경우도 옳다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이러한 논리적 발달 탓에 학문의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17세기에 철학 외에도 심리학이 필연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초로 경험적 혹은 실험적 심리학을 논하고 동시에 심리학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인식한 사람은 크리스티안 아우구스트 볼프였다. 그 어떠한 철학도 서로 다른 개인들에게 한결같이 적합한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면서 심리학은 철학의 합리적 진리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조차 주관적으로 서로 다른 설명들이 상당수 가능했고 그 정당성 또한 주관적으로만 반박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철학적 반론을 지향하고 그 자리에 경험을 대체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심리학은 자연과학에 속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소위 합리적 혹은 사변적 심리학과 신학의 광범위한 영역이 철학에 속해 있었고 다음 세기가 경과함에 따라 비로소 점차 자연과학으로 발달할 수 있었다. 이 변화 과정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많은 대학에서 심리학은 여전히 철학 제1학부의 교과 과목으로 책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전문 철학가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 또한 의학부에서 은신처를 찾는 의학적 심리학이 있다. 게다가 자연과학은 철학 제2학부로서 자연철학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현 상황은 상당히 중세적이다. 적어도 2세기 이래로 철학이 무엇보다도 심리학적 전제 조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공전한다는 것과 목성의 발견이 더 이상 은폐될 수 없게 된 후에도 경험과학의 자율성을 감추기 위해 가능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모든 자연과학 중에서도 심리학은 지금까지 독립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뒤떨어진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심리학의 상황은 의식편에서 억제된 정신기능이 처해 있는 상황에 비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식의 지배적인 경향에 부합되는 부분들만 존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부합되지 않은 것은 비록 반대를 증명하는 무수한 현상과 주목할 만한 징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반해 그 존재가 부인된다. 그러한 정신적 과정을 아는 자는 부적합한 것을 분리해내는데 어떤 변명과 자기 기만적인 수법들이 사용되는가를 익히 알고 있다. 경험적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실험 심리학은 일반 철학 심리학의 분과로서 철학적 전문 용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서 자연과학의 경험 지식이 허용된다. 그러나 정신병리학은 예외적으로 정신의학에 예속됨으로써 의학부에 남아있게 된다. 의학적 심리학은 궁극적으로는 대학에서 전혀 혹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심리학의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간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겠다. 당시의 상황에서 분투의 견해가 무엇보다도 대표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20세기 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름을 거론할 만한 일련의 심리학자들이 그의 학파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분투는 자신의 저서인 심리학 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의식에서 사라진 어떤 정신적인 요소를 우리는 무의식화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때 그것의 재생 가능성, 다시 말해 정신 과정의 실제 연관관계에 다시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되어버린 요소에 대해서 재생의 가능성 이외에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 따라서 그 요소들은 오직 정신적 사건의 미래의 구성 요소가 될 소질이나 소인을 형성할 뿐이다. 무의식의 상태나 혹은 그 어떤 무의식적 과정을 가정하는 것은
심리학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비생산적인 것이다. 물론 그 정신적 소인에 정신적으로 수반되어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 그것은 일부는 직접 증명되고 일부는 많은 경험에서 추정될 수 있다. 분투학파의 한 대변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신적 상태가 적어도 의식의 문턱에 다다르지 않는다면 정신적이라고 칭할 수 없다. 이 주장은 의식만이 정신적인 것이고 따라서 모든 정신적인 것은 의식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거나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저자는 정신적 상태라고 말했는데 논리적으로 보자면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 듯하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상태가 정신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논거는 가장 단순한 정신의 사실이 감각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감각은 더 단순한 사실들로 나누어질 수 없다. 따라서 감각에 선행하거나 근거가 되는 것은 절대로 정신적이지 않고 생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헤르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나의 관념이 의식의 문턱 아래로 떨어지면 그 생각은 계속 잠재적인 방법으로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문턱을 다시 넘어서 나머지 생각들을 억압하려고 한다. 이 문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감스럽게도 진정으로 망각된 것은 절대로 다시 되돌아오려는 경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르바르트가 관념 대신에 현대적 의미에서의 콤플렉스라고 말했다면 그의 문장은 전적으로 옳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실제로 무언가 그것과 같은 것을 생각했으리라고 가정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철학적으로 무의식을 반대하는 한 사람은 이 문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소견을 명백히 밝혔다. 만약 이 문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무의식적 삶에 대한 온갖 있을 수 있는 가설들, 즉 그 어떤 관찰로도 통제될 수 없는 가설들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게 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의 경우에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에 빠져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결정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도대체 그는 이러한 가설이 그 어떤 관찰로도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 그는 이것을 단지 선언적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헤르바르트식의 관찰을 하지는 않는다. 내가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일이 경험 심리학에 반대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적 태도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분투 자신의 견해는 소위 무의식적 과정은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불분명한 정신적 요소라는 것이고 가정적인 무의식의 과정이란 사실 증명할 수 있거나 적어도 덜 가정적인 의식 과정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심리적 가설로서의 무의식에 대한 명백한 거부를 의미한다. 그는 이중의식의 경우를 개별적인 의식의 변화로 설명한다. 그것은 종종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다수의 의식을 가진 개체가 강제적이고 사실에 반대되는 새로운 해석으로 대치된다. 후자의 경우는 분투의 주장에 따르면 동시에 하나의 동일한 개체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대로의 경우가 아니다. 대강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의식이 동시에 한 개체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은 아마도 의심할 여지 없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통상적으로 교대로 출현한다. 그러나 피에르 자네는 하나의 의식이 머리를 지배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의식이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코드의 도움으로 관찰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즉, 이중의식은 다분히 동시적일 수 있다. 분투는 이중의식, 즉 상위의식과 하위의식에 대한 생각이 페이너가 말한 의미에서 여전히 쉘링 학파의 심리적 신비주의 잔재라고 주장한다. 그는 분명 무의식적인 관념이
그 어느 누구도 갖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에 부딪히고 있다. 이 경우에는 물론 표상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무엇인가를 상상하는 하나의 주체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투가 왜 무의식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난관은 내가 보통 하는 것처럼 관념이나 감각 대신에 내용을 말함으로써 쉽게 피해갈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나중에 상세히 다루게 될 내용, 즉 생각된 것 또는 의식된 것이 무의식적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 주체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자아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분투에 관심을 끈 것이 관념들이었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관념들의 생각을 그가 크게 거부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가 이 생각을 얼마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가는 그의 표현 방식에서도 알 수 있다. 막 태어난 동물이 하는 모든 행동 이전에 어떤 관념을 갖고 있다면 동물이나 인간의 본능에는 얼마나 풍부하고 선취된 삶의 경험이 있을 것이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역시 대부분의 것을 경험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겠는가. 그러나 그런데도 타고난 행동 양식이 있고 선취되지 않고 축적된 인생 경험과 같은 보물들이 있다. 문제는 그것이 다만 관념이 아니라 그림, 기획 또는 상들이며 비록 자아가 상상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칸트가 자신의 저고리 끝단에 꿰매어 놓고도 잊어버린 100달러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분투는 여기에서 그가 스스로 언급했던 볼프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에서 발견하는 것에서만 추론할 수 있는 무의식 상태와 볼프의 구별을 생각해냈을 것이다. 본래 타고난 표상에는 아돌프 바스티안의 기초사고도 포함된다. 이 개념은 도처에 존재하는 유사한 견해의 기본 형식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날 원형이라고 설명하는 것과도 같다. 물론 분투는 이 견해를 거부하는데 항상 소인들이 아닌 표상들이 문제됨을 시사한다. 그는 여러 장소에 동일한 현상의 원천이 있다는 것은 비록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거의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류의 정신적 자산 전체를 부인하고 또한 신화 이면에 개념 체계가 숨어 있다는 가정은 있을 수 없다는 분투다운 이유를 제시하며 해석이 가능한 신화 상징주의의 관념도 거부한다. 무의식이 개념 체계라는 고루한 견해는 분투의 시대에도 그 이전 또한 그 이후에도 말할 것 없이 유지될 수 없었다. 세기의 전환기에 무의식의 관념이 대학의 심리학에서 줄곧 거부되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테오도르 페이너뿐만 아니라 이후에 테오도르 립스도 무의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비록 그에게 심리학이 의식에 관한 학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의식적 감각과 표상들에 관해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들을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정신적 과정이란 그것의 본성, 좀 더 상세히 표현해서 그것의 개념에 의거할 때 의식 내용이나 의식 체험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것의 존재의 밑바닥에 놓여 있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신의 실제다. 그러나 의식적 삶에 대한 관찰은 다음과 같은 확신에 이르게 한다. 즉, 무의식적 감각이나 표상들이 우리 안에서 때때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삶의 맥락이 주로 언제나 그 속에서 이루어지며 다만 때때로 특정한 시점에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그에 속하는 상들로 자신의 존재를 직접 우리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생활은 항상 의식 내용의 형상이나 상들로 우리 안에 현존하거나 현존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진행되는 것이다. 립스의 묘사는 오늘날의 개념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심리학에서의 무의식의 이론적 기초를 보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의식의 가설에 대한 반대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막스 데수아는 그의 저서 근대 독일 심리학사 제2판에서 카루스나 하르트만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